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사 김제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 드릴 텐데 지금은 제가 채널을 만든 직후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의 고민이라고 검색을 하고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하고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대학교 자퇴 고민. 자, 첫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자퇴 고민. 안녕하세요. 이번에 별로 원치 않는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교 자퇴를 심히 고민 중인 20살입니다. 어머니가 꼭 대학은 무조건 재수 없고 등록하라 해서 오긴 했는데 이 대학교 자퇴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대학교 자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준비할 수 없는지 궁금해요. 저도 대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중상위권 대학에 인문대학에 진학을 해서 1학년, 2학년을 다닌 뒤에 3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은 저와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별로 원치 않는 대학에 입학해서 자퇴를 고민한다. 자퇴를 하더라도 20살에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아직 뭐 선택지가 너무너무 많죠. 지금 시대에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돈을 버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자퇴한 뒤에 대학을 새로 가더라도 충분히 다시 할 수 있고 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퇴를 선택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진로 상담실의 답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입니다. 대학 재학 중인데 반드시 대학교를 자퇴하고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대학 재학생은 자퇴하지 않더라도 대학에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 재학생이 수시 정시 모집에 합격해서 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중 등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는 자퇴원을 제출하는 등 대학의 이중 학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교육부에서 답변을 한 것처럼 실제로 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입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까지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네요. 저도 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니던 서울 시내의 서울 소재의 그 대학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분이 대학 교육부 답변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입학하기 이전에 자퇴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어요. 입학하기 전에 자퇴원을 제출하는 게 맞는데 입학한 후에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입학한 후에 전에 있던 그 학적이 있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학교가 하나 더 조회가 되는데 이중학적이 등록이 된 거냐? 그랬더니 맞다고 저는 자퇴를 하고 싶다라고 밝혔더니 그쪽에서 자퇴원 제출을 하는데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다른 답변들도 살펴볼게요. 성급한 대학교 자퇴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만큼 철저하게 학벌 위주의 인선을 유지하는 사회가 많지 않을 만큼 학벌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학벌이 채워지기 전에 학력이 있어야 학벌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고졸로는 일반적인 기업에 입사하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고졸로 준비를 하겠다고 대학교 자퇴를 강행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이 대부분 자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과 진로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한 가지 능력을 개발해서 그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고 그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해졌고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혹은 그 이상의 수입원을 가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취직을 위해서 본인의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정말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 20대 초반에 여러 해를 투자해서 여러 해 동안의 시간과 본인의 능력, 본인의 에너지를 투자해서 보내게 되는 시간인데 그것을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통념에 의한 한 가지 직업 선택을 위해서 그 선택을 내린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길이 있다. 다양한 수입원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면서 그 선택할 수 있는 방향들을 알려주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좀 돈이 많은 사람들,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겠죠. 사회 지도층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닌 뒤에 그 빚 때문에 이제 빠른 취직을 해서 빚을 갚기 위해 노동자로서 9시에서 6시까지 일을 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발달시키거나 정치적인 지식을 발달시켜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방식의 활동을 하는 것을 당연히 지극히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교육 시스템에 편입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 고민이에요. 언니가 고민 상담을 해서 너무 고민입니다. 언니가 고민 상담을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언니가 고민 상담을 해서 고민이에요. 오, 독특하네요. 언니가 고민 상담을 해서 고민이에요. 전 고1 학생인데요. 고1 돼서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언니가 자꾸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만큼 제가 성숙하진 않은가 봐요. 암튼 고민 상담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 어려운 내용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국가기관이 지식인에서 답변을 하는군요. 되게 대단히 멋진 모습입니다. 질문자가 채택한 이 질문의 이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입니다. 언니께서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고민 상담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동안 상담을 잘 해주었기에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도 하게 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기에 상담이라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것만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 언니의 고민 상담을 그만 듣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언니의 고민을 잘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질문자님 나름 바쁜 생활로 인해 언니의 고민을 들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어요. 만일 언니께서 좀 더 상담을 원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보시기에 상담을 받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 전화 1388이나 채팅,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도 대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와, 역시 전문가답게
정말 우수하고 모범적인 답변을 해주셨네요. 저도 이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을 서로 하는 사람의 마음부터 그 사람의 이 고민을 올린 사람의 마음까지 모두 헤아려서 답변을 해주셨네요. 정말 멋진 답변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자님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만큼 성숙하진 않은가 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있는 모습이 고1 학생으로서는 무척 성숙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수습기간 한 달 안 돼서 퇴사 고민. 입사한 지 한 달이 아직 되지 않은 신입입니다. 회사 분위기나 근무 환경 등이 저한테 맞지 않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입사 한 달 안에 퇴직할 경우 경력이 남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 진지하게 퇴직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첫 직장이고 첫 퇴직이다 보니 어떻게 퇴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인수인계 받은 업무는 없고 하나씩 배우는 수습기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근해서 말해야 할까 싶긴 한데 막상 앞에선 말 못할 것 같고 전화나 문자로 하자니 밤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일 출근 안 하고 연락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저는 사실 입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제가 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른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북 모바일 커뮤니티님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퇴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주셨네요. 아니 지금 보니까 고민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질문들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3개의 질문에 달린 답변들이 모두 전문 기관에서 작성한 답변이네요. 지식인이 무척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사실 네이버 지식인 조금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줄부터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시고 일에 적응을 하지 못하셔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 봐요. 퇴사를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퇴사의 조건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자유가 있지만 퇴사를 계획하는 근로자의 통보 기간은 30일 전입니다. 무단 퇴사나 일방적인 퇴사는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많이 힘드시겠지만 무단 퇴사보다는 퇴사의 조건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으며 30일 전에 퇴사 통보가 불가하다면 사업주님과 이야기를 통해 퇴사일을 협의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원만한 퇴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혹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도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몹시 궁금하네요. 만약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상사가 본인에게 인격 모독을 하였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단 하루도 다르게 힘들다거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30일 전에 통보를 하고 계속해서 출근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답변은 없네요. 그럼 다른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옆에서도 볼 수 있군요. 질성형 수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네요. 피지 때문에 고민이에요. 저도 피지 때문에 고민입니다. 피지 때문에 고민이에요. 피지가 너무 심해서 볼에 블랙헤드 있고 눈썹 사이에도 블랙헤드가 있는데 있고 코는 더 심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수가. 볼과 눈썹 사이 미간에까지 블랙헤드가 있으신 분이군요. 저는 코에만 있긴 한데 저도 고민이어서 한번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와, PNG SK2에서 답변을 줬네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파트너 PNG SK2입니다. 블랙헤드를 억지로 제거하려 할 경우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고 피지가 빠져나온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모공이 넓어지고 동일한 자리에 다시 피지가 생길 수 있답니다. 따라서 아래 안내해드리는 방법에 따라 자극 없이 차근히 피지를 관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안 시 클렌징 오일로 피지를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고민인 코, 볼 미간 부위는 더 꼼꼼히 롤링해주세요. 물로 클렌징 오일을 씻어낸 후 젠틀한 타입의 클렌저로 부드럽게 딥 클렌징 해주세요. 세안 후 각질 제거 겸용 토너 스킨을 화장솜에 적셔 피부결을 따라 닦아내주세요. 이후 스킨케어 시 블랙헤드가 고민인 부위에는 유분보다 수분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주세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어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야, 지금 고민 상담글을 4개를 봤는데 전부 다 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저도 이 부분을 참고해야겠네요. 클렌징 오일에 따라서 잘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던데 혹자는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 같이 얼굴에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오일을 가지고 세안을 하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안을 할 때 오일로 세안을 하기 전에 스팀 타월로 모공을 열어주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피지 전용 제품 사용하세요. 자, 다음 고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고민 중이에요. 퇴사 고민. 아까 봤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음순 늘어남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은 이쁜이 수술 후기 고민 중. 성형 부인과 고민이 많이 보이네요. 부인과 고민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정형외과 병원 쌍꺼풀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쌍꺼풀 흉터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쌍꺼풀 흉터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요. 좀 오래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다시 재수술을 하자니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유유. 다른 방법으로 쌍꺼풀 흉터를 제거할 순 없을까요? 피부과 의사, 피부과 전문의가 답변을 해주었네요.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이상민입니다. 쌍꺼풀 흉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쌍꺼풀 흉터 초기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 예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직 완전히 성숙된 흉터가 되지 않은 흉터 초기 단계에 레이저를 사용하면 쌍꺼풀 흉터 부위의 붉은기를 감소시키고 앞으로 생길 흉터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예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래된 쌍꺼풀 흉터의 경우 저통증 레이저, 리법, 핀홀법, 뭔가를 가린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방법이 있는데요. 피부 진피의 섬유조직이 변형되었을 경우 새로운 섬유조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랍니다. 오래된 쌍꺼풀 흉터 이외에도 앞트임 흉터, 뒤트임, 밑트임 수술 흉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쌍꺼풀 흉터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재수술을 하기 힘든 경우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이버 지식이 너무 좋네요. 전문의가 답변을 해주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몸에 비해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고민입니다. 올해 중2인 남학생입니다. 저는 키가 180이 넘는데 비해 제 것이 너무 작아서 고민입니다. 포경수술도 하고 싶지만 너무 작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섣불리 못하고 있습니다. 커지기 전 크기가 매우 작고 커지면 8cm 좀 넘는 것 같은데 다른 큰 아이들은 크기가 큰 걸 보고 좀 자신감도 별로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면 제 크기도 커질 수 있을까요? 또한 나이가 들어서 포경수술을 하였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다른 아이들이 고래 잡았냐는 질문을 하면 계속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잘 씻기만 하면 안 해도 괜찮다는 둥 둘러대는데 바쁘죠.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키가 180이 훌쩍 넘는데요. 저는 중2 시절에는 역시 저도 성기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포경수술은 일찍이 하였고요. 하지만 남성의 성기는 20세가 넘어서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하고요. 저는 20세가 한참 넘어서까지 키도 크고 성기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평균보다 훨씬 큰 성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의 경우처럼 이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훨씬 성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경수술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위생상, 물론 위생상의 이점은 포기해야 하겠지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보기에도 훨씬 좋고 건강상에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성기능상에도 훨씬 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답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뇨기과 전문의가 답변을 하셨군요. 대단합니다. 성기가 얼마나 더 자랄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평균 크기에 비해서 작으신 건 맞습니다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기시 길이 연장을 제외한 모든 확대 수술이 가능하니 성인이 되신 이후에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확대 수술은 발기시 길이 연장이 안 되는군요. 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비뇨기과 전문의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성기 크기가 얼마나 자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좀 속상하겠네요. 희망을 주는 답변을 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한번 달아볼까요? 네,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달기보다 댓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괜찮겠네요. 댓글 쓰기.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183cm의 남성입니다. 중학교 2, 3학년 시기에는 저 역시 평균보다 작은 크기의 성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20살이 넘어서까지 키와 성기가 성장함에 따라 지금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앞으로 키는 물론 성기 역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 답변처럼 성인이 되신 이후에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하기. 아이쿠, 너무 많이 넘어와 버렸네. 고민 다시 검색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봤죠? 네,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고민입니다.까지 봤죠? 다음,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중3 남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중3 남학생입니다. 제가 인문계를 갈지 실업계를 갈지 고민입니다. 내신은 160 정도 되고요. 인문계 쪽으로 가면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업계 쪽으로 가면 제가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아서 과 선택을 잘못해서 제가 하고픈 일도 못 찾고 하루하루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인문계 쪽 가서 밑밥 되는 것보다 실업계 쪽 가서 기술 배우고 하는 게 좋은가요? 너무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이 많겠네요. 우선 교육부에서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이 답변을 읽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인문계로 진학해야 할지 실업계로 진학해야 할지 글 속에서 질문자님의 고민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걱정도 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담사가 처음부터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해주면서 답변을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직 어떤 과로 진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인문계로 진학하는 것이 어떨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한 번의 선택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임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며 선택지를 넓혀보는 것이 어떨까요? 인문계 아이들과 공부의 경쟁에서 뒤질까봐 걱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이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답니다. 또한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도 있지만 자신의 과목 선택권 또한 반영된답니다. 또한 혹여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배우고 싶은 기술이 생겨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하고 싶다면 이런 학생들을 위한 직업 위탁 교육 제도라는 것도 있답니다. 전문 대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은 학과에 특화된 전문 대학교가 많이 있어요. 아직 과 선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성적이 낮을까봐라는 이유로 실업계 진학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정말 멋진 답변입니다. 물론 인문계냐 특성화고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질문자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성실히 임한다면 그 결정이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까지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질문자님의 몫이랍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모습처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이분한테 고민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첨언을 할 것이 단 한 부분도 없네요. 대단합니다. 저는 중3 때 진로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자퇴를 했었는데요. 제 경우에는 저는 다행히 공부를 대단히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자퇴를 한 후에 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참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저도 자퇴를 고민하는 친구들의 고민을 많이 듣는 편인데 자퇴 이후에 본인의 방향을 잡아줄 괜찮은 어른이 없다면 좀 어려운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처럼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할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할지 고민하는 학생들도 무척 많은데요. 이 교육부 학습 상담실님의 교육부 학습 상담사 학교생활 컨설턴트님의 답변이 그 무엇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밑에 다른 분의 답변도 한번 살펴볼까요? 취업을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신다면 가급적 점수가 높고 유명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이스터고를 추천합니다. 취업률도 가장 높죠. 그게 안 된다면 인문계 가서 4년제 공대 가세요. 3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10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업 선택은 이처럼 한 가지 길만을 바라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대 수명이 124를 훌쩍 넘기도 하고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직업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을 만약 수입원으로 한정한다면 정말 다양한 수입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수입원을 위해서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학교 수업 시간에 항상 졸아서 고민입니다. 혹시 졸음을 빨리 깨거나 졸지 않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은 신경과에 개설되어 있는 수면장애 클리닉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정신과에서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답변자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찍 자거나 수업하기 전 민트향 사탕 같은 걸 먹거나 학교 가기 전에 커피 같은 걸 마셔보세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다음,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이 지식인에서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전문 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정말 잘 돼 있네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수업 시간에 졸음으로 인해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군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욕이 있는데 수업 시간 밀려오는 잠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시겠어요. 일단 답변의 첫머리에서 질문자의 의중을 파악하고 질문자의 고민을 공감해주는 이런 멘트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이 시작되는군요. 먼저 생활 습관을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수업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좋아하는 무언가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생각은 잘 끼어들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배우는 것들을 통해 내 성적이 올라가고 배운 지식들이 쌓여야 대학에 가서도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스스로 공부의 중요성을 느끼면 수업에 열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만일 계속적으로 잠이 밀려와 생활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 자세, 게다가 전문적인 도움까지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게다가 공감까지 해주고요. 정말 완벽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상담원 분들의 전문적인 기량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보고 있자니 너무너무 인상적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배우는 것들을 통해 내 성적이 올라가고 지식들이 쌓여야 대학에 가서도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고등학교 교과 수준의 지식들은 교양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교양 지식들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것들이 교양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본인이 반드시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성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그리고 나 자신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교양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고민을 살펴볼게요. 칙칙한 피부가 고민이에요. 그렇게 어두운 피부톤도 아니고 밝은 21호인데 칙칙한 피부톤 때문에 23호인 친구보다 더 어두워 보여요. 각질 제거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 화사해질까요?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부 전문가가 답변을 해준다면 참 좋겠는데요. 한번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 지킴이님 답변. 칙칙한 피부가 고민이시라면 각질 제거를 중단해보세요. 피부에 생기는 색소는 일종의 피부 보호막인데 각질 제거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 피부가 약해진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올라온 거랍니다.
그러니 칙칙한 부위에 보습을 잘 해주어 건강한 피부가 되면 보호막인 색소가 차츰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선크림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렇군요. 한국 PNG님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 파트너 PNG SK2입니다. 질문자님은 피부톤을 밝게 케어하는 방법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아래 안내해드리는 화이트닝 방법으로 피부를 꾸준히 관리하셔서 언제나 맑고 투명한 피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각질 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출 후나 스킨케어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딥클렌징으로 피부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답니다. 클렌징을 제때 하지 않으면 멜라닌과 오래된 각질을 케어하기 어려워 잡티나 기미가 피부에 남아 피부톤을 어두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때 세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스킨케어 시 피부 속 겉 기미와 멜라닌을 케어하는 화이트닝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톤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일주일에 1회 정도 화이트닝 마스크팩을 사용하시면 집중 미백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닝 마스크팩이라는 것도 있구나. 피부 속과 겉에 멜라닌을 케어하는 화이트닝 제품도 있고요. 외출 시에는 항상 차단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자외선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답니다. 정말 전문적인 답변 오졌습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다음 부인과 관련 고민이 무척 많네요. 20대 살 고민이에요. 저도 살 고민인데 이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살 고민이에요. 여자입니다. 24살인데 종아리, 발목, 손목에는 살이 없는데 겨드랑이 부유방, 팔뚝살 때문에 민소매 진짜 꿈도 못 꿔요. 속옷을 고려했는데 이미 부유방이 나와서 브레이지어를 착용해도 튀어나오는 부유방을 안으로 집어넣을 뿐. 나중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진짜 어쩌죠? 살면서 비키니 입어보는 게 소원인데 운동을 해도 부유방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방 흡입이라도 하게요. 진짜 민소매. 클럽을 가도 항상 반팔. 제발 민소매 입고 싶어요. 유유유유유유. 진짜 고민 많으시겠네. 제 친구들 중에도 부유방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무척 많아요. 여자 친구들도 부유방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민소매를 입는 것이 참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단순히 살이 쪄서 부유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날씬한데도 부유방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가 무척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답변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사 박상훈입니다. 겨드랑이 부유방과 팔뚝살이 고민이시라면 지방 흡입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팔뚝살을 전체적으로 전부 흡입하시게 된다면 팔뚝의 앞쪽과 바깥쪽 그리고 팔 주변까지 전부 흡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전체적인 지방 흡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빼는 포인트 지방 흡입도 가능합니다. 지방 흡입을 할 때 흉터와 셀룰라이트, 피부 처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겨드랑이 안쪽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미세하게 절개하여 흉터를 최소화하고 지방 흡입 후 잔여 붓기 관리, 탄력 케어, 셀룰라이트 케어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해주는 병원에서 한다면 매끈한 바디라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병원을 찾아가셔서 성형외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적합한 개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답변이네요. 여기에 대한 댓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으로 살을 뺄 수는 없는 건가요? 자, 다음 답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 저희 반에 기역, 지읒, 히읗이라고 엄청 이상한 애가 있거든요. 이름 까고 싶은데 까면 지헌이가 아차차 이름 말해버렸네.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이 녀석 재미있는 녀석이네. 아무튼 그 김지헌이 자꾸 저를 괴롭혀요. 저를 괴롭히는 게 자기 인생의 낙이래요. 약간 사이코 같아요. 괴롭히는 것도 이상해요. 막 제가 가만히 있으면 막 자기 자꾸 닭 닮았다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치킨 닮았다는 걸까요? 언제는 마조리카 마조리카, 어떤 이상한 둘리 짝퉁 그거 닮았다더니 이제는 닭이래요. 황당. 아무튼 제 머리를 손톱으로 쪼는데 그거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이런 말 상스럽지만 기분 더러워요. 근데 제가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애가 제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떡하죠? 김지헌 화나게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내공 백트림. 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집니다. 도대체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질문자님의 입장이었어도 너무너무 곤란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자들의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키르쿠스 막시무스님 답변. 님도 같이 놀리세요. 그 친구가 놀리면 님도 같이 비슷한 생물체 같은 거 비교하면서 놀리시면 그 친구가 당연히 화나죠. 정말 이상한 애 맞네요. 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너무 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명상이나 운동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다듬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이 사람이 저는 김지연이라는 학생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여기서 고민 말고 희망을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님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성별이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질문자님이 여자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남자라면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질문자님이 기분이 나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좀 못난 어른들이 남학생이 여학생을 괴롭히면 걔가 너 좋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답을 해주는데 이거는 정말 쓰레기 같은 답변입니다. 좋아하면 아니 호감의 표현을 왜 괴롭힘으로 호감을 표현합니까? 왜 호감의 표현을 폭력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남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분 말씀처럼 질문자님이 기분이 나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상대에게 확실하게 나는 너가 무엇 하게 하는 게 싫고 더 이상 계속해서 한다면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싫은 표현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신체적 터치를 하거나 말로써 기분 나쁜 발언을 지속하는 건 가볍게 보면 친구 간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보면 학교 폭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느끼는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주변의 도움, 선생님, 부모님,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의 이런 고민 외에 다른 어려움을 이렇게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어 보면서 시간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혼자서 생각하는 것하고 남들과 나누면서 정리되는 나의 마음은 또 다른 것이니까요. 아마도 질문자님이 학교 내에서 상담 선생님을 통해 상담받을 기회가 있겠지만 혹시 외부에서 상담을 원하거나 언제나 답답한 상황이 있는데 어디 고민을 털어놓을 방법이 없다면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무료 청소년 전화 1388이나 모바일 문자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샵 1388을 이용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아래 여러 방법을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아래 방법을 통해 상담 선생님들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전문가 분의 멋진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네요. 요즘에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학폭과 관련한 학교폭력과 관련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중학생 시절에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도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에 무척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여기 질문자님이 이야기한 김지현 학생처럼 지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완력으로 제압할 수 없는 상대가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상대가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정말로 괴로운 일이죠. 지금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통해서 상담 선생님이나 혹은 학교폭력 관련한 제도를 통해서 질문자님께서 도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민 볼게요. 고민 상담 좀 부탁드려요. 지금 학생인데요.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항상 우울해지는 기분이에요. 1학년 때 친구랑 2학년 때 떨어지고도 계속 친하고 제 마음도 터놓았던 사이인데 3학년 같은 반이 되면서 뭔가 어색해진 기분이에요. 원래 제 성격은 약간 왈가닥에 친화력 있는 성격이었는데 2학년 때 약간 차분해지면서 이제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학년 때부터 친했던 애들이랑 2학년 같은 반 붙고 3학년 때 떨어지고 저 친구랑 다시 같은 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맨날 연락하고 그러는데 저만 안 하니까 거기서 더더 우울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다시 1학년 때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이런 기분도 사라지게 될까요? 너무 힘드네요. 청소년기에는 인격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성격에 커다란 변화가 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럴 때 본인의 모습을 연출해 가면서까지 가면을 써가면서까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역시 커다란 고민이 되고 커다란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으로 친구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밑에 전문가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입니다. 반가워요. 친구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군요. 1학년 때 친했던 친구와 2학년이 되면서 다른 반이 되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3학년 때 다시 같은 반이 되면서 뭔가 어색해진 느낌이군요. 1학년 때에 비해 글씨니님의 성격이 차분해지면서 이 친구를 대하는 것이 어색해졌나 봐요. 근데 정말 고민이긴 하겠네요. 1학년 때 친구와 2학년 때 반이 떨어지면서 관계 패턴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지내야 하던 상황이었던 반면 다시 이 친구와 같은 반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붙어 지내게 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만 해요. 또 이 상황과는 다르게 1, 2학년 모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3학년이 되며 친구들만 연락하고 글쓴이님은 안 하게 되는군요. 그런 부분에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며 우울감도 찾아오는가 봐요. 처음 말씀드린 친구와는 좀 어색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 그렇겠네요. 이 상황이 익숙해지도록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보셨으면 해요. 또한 친구들에게 글쓴이님도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친구들이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닌 이상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친구 관계나 우울감으로 고민을 더 나눠보고 싶어지면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나 청소년 전화 1388를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컴슬러 드림. 정말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제 콘텐츠의 방향을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고민과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좋은 고민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콘텐츠 방향으로 설정하기에 더 적합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고등학생 진로 고민.
이제 곧 수능을 준비하게 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제 질문은 다소 난해하고 철학적입니다. 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글을 읽고 조언해 주실 준비가 되신 분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느긋하게 생각해봐라. 점수가 잘 나오는 쪽으로 가라. 미래를 생각해서 유망한 쪽으로 골라라 등의 간단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정말 끊임없이 고민해 보이는 문제인데 부모님과 선생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해답이 너무 간절합니다. 내공은 걸 수 있는 만큼 걸겠습니다. 답변으로 40페이지 분량의 논문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막연하게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8시간이라고 잡는다면 24시간 중 3분의 1, 깨어있는 시간 중 절반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는 인생의 3분의 1가량을 자신이 정한 진로와 함께 한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학생인 것 같네요. 중학생 때는 제 적성만을 고민해서 선생님, 변호사 등의 직업을 선망했으나 고등학교에 들어온 이후로 두 직업군의 미래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아무리 적성에 맞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봉급이 그리 많지는 않아도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인데다가 평소에 교육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능력을 충분히 갖출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얼마 전까지는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고 5급 행정고시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문과 학생이기에 수능을 충실하게 대비하고 스카이 경영학과 정도에 들어간 이후에도 진로가 그대로라면 행정고시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던 와중 갑자기 진로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이과로 전과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요즘 이과가 취업이 잘 되니 문, 이과 둘 다 적성에 맞는다면 이과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개인적인 바람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우울증을 앓고 계시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십니다.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때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외가 쪽에서는 대대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제 할아버지와 증고조부께서도 젊으실 때는 무척 건강하셨지만 말년에는 알츠하이머를 앓으시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게 조심스럽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제가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사가 되어 알츠하이머를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최근에 불면증 때문에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질환이 저에게까지 유전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며 어머니와 저 모두를 위해 그러한 유전적 질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낸다면 어머니로서는 그보다 더 기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귀로 흘릴 수 없었고요. 이러한 부모님의 바람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고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철학과 사회 쪽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책들을 접했습니다. 하루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제 죽음이 얼마나 제게 무겁게 다가오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셜리 케이건의 예일대 강의록을 모아놓은 그 책을 말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유한한 인생이니까 의미있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도 죽음을 떠올리면 가슴을 억제어오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기존에 생각하던 선생님, 공무원 등의 직업이 갖는 의의와 그 성취감도 죽음 앞에서는 전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영생입니다. 어떠한 철학적 사고방식보다도 과학을 통해 더 오래 사는 것이 의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과 알츠하이머는 조금이나마 연관성을 띠고 있기에 의대나 생명공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아예 생뚱맞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고 휴식을 증명하거나 과학 법칙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을 항상 즐겼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복잡한 기호나 정리들을 모아둔 책을 읽고
무슨 말인지도 모를 물리나 대학 미적분학 같은 책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과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고 의대 진학 또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와 적성 모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대학입니다. 저는 현재 문과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별일 없으면 서울대에 무난하게 진학할 정도로요. 하지만 이과로의 전과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쓴맛을 본 경험도 있고 제 수학 실력이 흥미와는 다르게 다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대학에 붙는다고 해도 알츠하이머 치료법 또는 제가 말한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과 막막함 또한 걱정되고요. 그렇다고 문과에 남아있자니 공무원이 되거나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회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탄탄대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없는 삶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취업을 위해 경영학과를 갈 것이라면 먼저 이과로 대학을 간 후 아버지처럼 경영학을 석사로 전공하는 방법이 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님의 바람과 개인적인 철학적 고민 그리고 직업의 다양한 요건들이 뒤섞여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 학생의 뛰어난 문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문과 학생으로 뛰어난 지능과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군요. 성적이 무척 좋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당연히 납득이 됩니다. 제가 오늘 두 번 이야기한 내용인데 직업 선택을 위해 전공을 선택하는 거 무척 불합리한 선택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입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대단히 넓어졌고 단 하나가 아닌 2개, 3개 혹은 그 이상의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지금은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학생처럼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러한 것이 더욱더 용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본인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학생이 인문적인 소양이 뛰어난 것으로 보아 문학이나 철학, 사학 등을 전공하면 이 사회에서 쓰임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직로 상담실의 답변을 일단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입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시군요. 님의 긴 글을 읽으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이 무겁기도 하지만 님의 깊은 생각과 철학적 고민이 제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님의 어머님 고민과 그 고민에 깊이 공감하는 님의 마음 때문에 저 또한 고민하다가 어렵게 몇 자 적어 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이 상담사 분들의 답변은 처음부터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네요. 제 마음까지도 위로가 되는 기분입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아가려는 과정이 인생이고 그 여정이 한 번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님이 그래서 더욱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경영학 전공으로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보다는 유전적 질환에 대해 접근해 볼 수 있는 삶이 님께 의미가 있을 거라 조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 등 유전적 질환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지만 님께서 내딛는 발걸음으로 유전적 질환 정복에 힘을 보태시는 것도 인류에 대한 큰 공헌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님처럼 유전적 질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님이 공부하고 살아가는 동안 결실을 맺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글만으로도 벌써 제 가슴이 뜁니다. 경영학 석사로 안정적인 취업을 하여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겠지만 마음속에 풀지 못한 수학 문제가 늘 나를 괴롭히듯이 항상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의과 대학을 가도 의사라는 직업만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듯이 이후 연구원, 회사원 생활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합니다. 님의 현재 실력과 깊은 고민, 많은 생각, 철학적 사색 등 이과, 수학, 과학 과목 등을 선택해 공부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님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는 분입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도전하는 삶을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님의 어머님을 포함하여 유전적 질환으로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고민하는 님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이지만 이 답변만큼은 한 개인, 님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유전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주변에서 보아온 보호자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님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분명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새로 고침한 후에 좋아요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성자,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학생 이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응원하는 답변을 저도 달겠습니다. 정말 2학년이신데 긴 고민이니 제가 나서야겠네요. 님도 아시겠지만 문과든 이과든 성적 내기 진짜 힘들고 대학교 또한 취업도 힘들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나 금융학과나 이런 쪽 나가도 진짜 못 가는 세대인데, 그리고 정말 18년 동안 키워주시고 돈 보태주신 거 정말 고마운 거 알지만 자기 직업만큼은 부모님 말 듣지 마세요. 자신의 직업이 부모님의 직업이 아니잖아요. 물론 의대나 스카이 경영학과 가면 취업률 높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까지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물론 님이 의사가 좋다, 경영하는 경영자 CEO가 좋다면 뭐라 말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애정하는 직업을 선택하세요. 진심입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자님께서 읽으신 책도 읽어보았고, 어릴 적에 크게 몸이 아파 다양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상담원 담가님의 답변에서도 또 말입니다만 정답은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답은 없고 다만 직업 선택에 관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댓글을 작성합니다. 지금은 수입원으로 한정한다면 한 사람이 2개, 3개 또는 그 이상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용이해졌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지적 소양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이를 탐구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직업 선택을 통한 수입 창출이 많이 선택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열망이나 취향, 적성에 따라 로이 전공을 따라서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이에서 말씀드린 수익원에 관한 정보는 구글, 유튜브 등에서 Make Money Online, Amazon FBA, Marketing, Amazon FBA, Shopify, 또 뭐가 있죠? Software Recipe, Social Media, SMMA 등을 검색하여 본인의 적성,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 향후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방향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하기. 자, 오늘 1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거운 질문, 모두가 무거운 고민이었겠죠. 제가 조금이나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 각계의 여러 상담가분들, 전문가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네이버 지지기를 통해서 다양한 고민과 그에 대한 답변들을 보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